예, 12 살펴보죠. 보다시피 지금 Q코드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PCR 검사에 대해서 이전 것처럼 바뀐 게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입국 후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입국 전에 어떤 요식주의처럼 그렇게 했던 거에서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차례대로 입력하고 QR코드 발급받아서 검은칸에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제 QR코드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경우 이제 이 다음에 PCR 검사 받고 결과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출국해서 이제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음성 확인원에서 냈을 때 이제 입국 9일 이내 PCR 검사 결과 또 이제 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됐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9월 3일부터는 이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없어진 거고 외국도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없앤 이유가 이제 관광에 대한 이야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봅니다. 에어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아마겟돈하고 에어죠. 비행기인데 지금 막 전국의 공항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대요. 아 이제 제 친구도 가는 걸 보긴 봤는데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항체가 존재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 코로나가 생각보다 그 숫자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체감이 몇만 명이 걸렸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화되기 시작한 거지.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도가 강하죠. 저 같은 경우 지금 마스크를 안 쓴 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에 저밖에 없어요. 이 촬영하는 공간에서만큼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2가 백신 등장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랑 변이 바이러스까지 같이 발현하는 백신 두 가지를 같이 막는 거. 그래서 SK에서 지금 만든 것들이 이제 넣게 되겠죠. BA2가 백신. 초기 바이러스 오미크론 BA1까지 맞게 되고 여기 보면 기반 BA5 2가 백신 같은 거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만 이건 BA5까지 다 맞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기술로서 만든 백신이 드디어 등장이 됐습니다. 이가 백신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기존 백신 1.2배, 1.75배, BA5에는 1.69배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건 예전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중화능이라는 게 표현이 뭐냐면 실제 바이러스가 발현할 수 있는 확률을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바로 이 이름이 스카이코비원입니다. 제작 단백질 통해서 만들었었고 여기서 이제 이가 백신한 사례로서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지금 만들게 되고 여기 보면 접근하는데 외국은 코백스 퍼실리티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이랑 이제 위험군들 전부 다 이제 맞게 하는 게 이가 백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1년 기록이에요. 아직 21년 기록 안 났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이 썼고 중국 그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이 우리나라 한국보다도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본 방위비가 이제 541억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네가 지금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고 보면은 2025조 4천억 원에서 10조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책정 자체가 이만큼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거 N이에요. N이니까 5조 4,500억에서 6조엔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60조까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방위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이제 전쟁 군대를 두지 않겠다. 그야말로 이제 정의 전쟁론 정도에 입각해서 전수방인데 자국민을 침해하는 나라에 대한 방어적 전쟁만을 이제 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구하는 거 보게 되면 그게 아니야. 아주 호전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적기지 공격력 확보를 일본의 움직임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수방위 체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방어만을 위해서 군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다른 데 공격하려고 만드는 것들이거든. 합동타격부터 12식 지지함 유도탄 같은 거 저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나머지 이제 타일은 치기에서 지금 자슴 같은 것도 있죠. 한국 이게 지금 뭐냐면 전투기나 이런 데 드러내서 다른 데 공격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지금 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원래 얘기했던 일본의 원칙과는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일본 내부에 대해서도 지금 뭐 말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원래 저 위쪽 사람들은. 공격용 함정과 항공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오스프레이까지 지금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용 함정, 항공기라는 거지. 방어를 해서 만든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얘네가 투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슬래스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 영화제 오스카상, 음악계 그래미상, 뮤지컬계 토미상 그렇다면 에미상입니다. 드라마의 최고권이고 바로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이 에미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거죠. 에미상 같은 경우는 드라마 최고권이상 맞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 통해서 다양한
시기를 두고 분기별로 이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미상이 됩니다. 이 에미상에서도 이제 드라마 파트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지? 그다음에 뭐 시트콤이나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 파트는 바로 이때 주는 상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어떤 영향이 큰 상 중에 하나다 이 급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쿼드 게임에서 지금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작품상을까지 이제 황동혁 감독이 가져갔죠. 그래서 이 감독상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이 실제로는 더 많아졌습니다. 4개 부문 수상에서 현재 보면 6관왕까지 감독상에서 나무주연상을 가져왔죠. 이정재 씨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게 수상을 이 정도 했다라는 거. 물론 작품상까지 가져오면 좋았는데 이제 그건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한 것 중에 하나죠. 이 비영어권에서 첫 수상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오징어 게임 뭐 지금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뭐 영상이 가지고 있는 거나 이런 거보다는 드라마가 가져야 될 요소 중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 안 들게 몰입하게 만드는 거. 정말 시간이 삭제됐어 라고 하는 거. 그 시간이 삭제됐을 때 재밌었어 라는 기분이 있고 뭔가 아쉬웠어 라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 보게 된다면 긴장감을 유지한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품사 보면 김현 이야기, 베터콜 사울이나 석세션이 굉장히 지금 커요. 다른 것들이 우리 지금도 인기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이거 있고 여우조연상이나 밖에서 오영수 씨 같은 게 나무조연상까지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바로 뭐냐면 9월 17일이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갖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LA라는 실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걸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이만큼 이제 굉장히 대우를 받을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계 출산 일치 0.86명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더 떨어지게 된 거지. 이게 더 떨어져서 어디까지 갔냐 할 때 역대 최저 나와 있습니다. 2분기 역대 최저 나와 있었는데 사상점 6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2분기 합계에서 0.7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이제 4분기 때로 다시 떨어지게 됨으로써 0.75명 이제 이제 남자 여자 부부가 있을 때 한 명도 안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 사망자 수에서 지금 보게 되면 2021년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가 이렇다 보니까 바로 뭐 인구 절벽이 나오게 된 거죠. 학계 출산율이란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 인구 1000명당 실제 나타나는 거 몇 명 태어났냐 출생률 이란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여성기 가임 여성기에 있는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이제 아이 숫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가임 여성이라고 그랬을 때 15살 이후부터 계산이 돼요. 15살부터 49세까지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계산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수치가 보다시피 0.75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한 명 정도 이제 낳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런 얘기도 해요. 인구가 그래 줄어든다라는 게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뭐 이게 애국을 하지 않는 거냐, 아이 낳는 게 애국이냐, 뭐 그게 힘들다 뭐 이런 것보다도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것 맞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힐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래 인구 추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인구 크래프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진 단계에 대해서 5,184만 정점 찍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고위, 중위, 저위라고 해서 지금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인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저위로 떨어지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070년 보면 3,153만까지 지금의 인구에 비해서 2천만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구에 대해서 이만큼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한국 입장에서 인구가 떨어지지만 여기서 또 감안해야 될 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그러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동력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거 우길기입니다. 예, 혐오 사진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우길기 일본 군함 보이죠. 우길기에 대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바로 이 국기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하는 활동이나 관함식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걔네들 출정식 비슷하게 하는 것에서 초청을 받더라도 안 갔습니다. 안 간다라는 게 이 우길기를 들고 나오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인정을 하고 한다는 것을 이들의 어떤 전범적 행위나 이런 것들을 용인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2019년 같은데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때 자기네 관함식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안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해상 자위대에서 관함식 하는데 한국군에 대해서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한일 관계에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걸 떠나서 걔네들이 안 올 건데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이 관함식하고 수색 구조 훈련을 첨가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뭐냐면 지금 외교 정부 정책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살리겠다.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런 우길기를 든 관함식이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 우길기가 있더라도 우리 뭐 그거는 과거의 사실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해야죠 이런 건. 이게 외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통체증에서 조문 취소 됐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 딴 데도 못했다는데 다 한 걸로 나와 있죠. 조문원 작성할 때 미소 지으면서 찍는 거, 이게 굉장히 조문이라는 게 상대방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슬픔이 이건데, 북한 없는 유엔 연설, 유엔 연설에서 뭐 소통과 통합과 얘기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거, 포용하겠다 한마디만 해도 그게 있을 텐데, 요 막말이 유명해졌죠.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MBC가 이게 단독 보도를 SBS에도 다 했는데 MBC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새끼들은 했는데 바이든은 날리면이라든지 발리면이라든지 다른 걸로 들리더라. 전문가는 뭐 다르더라 이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쿨하게 거기서 이런 말 했다. 예, 앞으로 말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끝날 거를, 아니 뭐 흥분할 건 아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나 무엇에 대한 이런 말이 마치 그걸 하면은 국격이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거 요새 트렌드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뭐 요새 트렌드를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까. 48초 한다. 48초. 그러니까 1분 아닙니다. 48초. 지금 저랑 만나는 시간도 굉장히 길죠. 예, 근데 48초입니다. 뭔 얘기 했을까요? 하이 하면서 막 이렇게 되고, 통역부치가 했으니까. 하이 장상 30분 회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30분 회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만나겠냐라고 했죠. 일본 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쪽이 간담회인데 참석해서 얘기 좀 하고 왔죠. 예, 그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형식적인 원로만 갔다 왔고 제대로 거둔 성과는 거의 없다라고 해서 외교에 대한 어떤 순방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었냐라고 하는 데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아끼고 있는 실정이죠. 자, 이거 신문 보면 한자 지금 나열돼 있죠. 중앙일보고, 참 이거, 예, 저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대통령 긴급 조치 구호 선포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전 공공 질서 수호를 위한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유신헌법 부정 학생 정치 활동을 금지하겠다. 재산 해외 도피 불법 이주도 잡겠다. 아니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한자를 쓸 수 있는 거 대부분 한자를 쓰던 신문을 봤었고, 이거보다 뒤에요. 지금은 이제 한문을 거의 쓰지 않죠.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도금을 옆에 달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랬어요. 이때 이래가지고 이거 읽고 신문 읽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지금은 좀 바뀌니까 그러네요. 바로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긴급조치 구호가 이제 위헌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양세 대법원장이 있었던 시의 대법원에서 2015년에 이것을 마치 위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국가배상 판결을 드디어 했죠. 이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바꾼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 원심하게 되면서 다시 사건을 돌린 건데, 대법원 판례가 이제 2015년이니까 7년이네요. 7년 만에 바뀐 판례를 이야기합니다. 이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긴급조치가 이제 71년 유시범법에 대해서 나온 거고 특별조치에 대한 건데, 대통령이 어떤 긴급조치를 내리게 되면 이제 그대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학생운동과 국민탄압이나 이런 걸 했고 9차례나 이렇게 됨으로써 이 긴급조치라는 단어 자체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 중에 하나죠. 그래서 1호부터 9호가 있습니다만, 헌법 개정 논의 금지, 말 꺼내지 마라. 그 다음에 긴급조치만 처벌한다. 가장 큰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쪽에 긴급조치 구호죠. 그래서 유신헌법의 부정 반대 비판 주장, 선동 보도행위 금지, 여기서 이제 어떤 유신헌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한마디도 꺼내지 마라라는 거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대 휴교령 군대 투입까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긴급조치 자체가 지금 보다시피 국가가 어떤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조치였었죠. 그 중에서 이 구호가 이제 75년 5월 13일 날 이렇게 되면서 폐기될 때까지 계속됐어요. 이때 지식인이나 청년 학생들 구속됐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호나 이렇게 돼서 이호 때 장준하 선생이나 이제 김지아 씨나 이렇게 해서 아니, 다 위반자 처벌하고 이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제 망가지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명백한 국가위법행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보상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형벌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선 방향인데 비범죄화를 시키겠다. 단순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같은 경우 이게 범죄인으로 만들다라기보다는 형벌 같은 거는 삭제하고 행정제재, 과태료로 하는데 이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범죄자로 규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합리화를 시키겠다. 필요성 인정될 때 지금 하는데 선행정체제, 후형벌, 책임정도에 따라 형량차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형벌보다는 그 전에 행정제재로서 먼저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태료를 형벌 개정하겠다는데 실제 이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과태료는요 무인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범칙금 같은 경우는 직접 절발했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내십시오. 운전면허증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범칙금하고 실제 이제 내는 거에서 경찰성을 직접 가서 내는 것이 있고요. 또한 과태료를 응기내는 것이 있다. 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소방차 적용은 100만 원 이거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 원 이렇게 했고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있습니다. 자전거 술 먹고 타면 절대 안 되고요. 안전벨트 미착용 같은 건 3만 원에서 9월 28일 시행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체납파 운전자들은 국제운전 면허증도 안 내기 때문에 외국에서 운전도 못해서 이거 다 내고 가야 됩니다. 과태료 벌금 차이를 아셔야 돼요. 벌금은 일적건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매겨지는 거랑 과료 매겨지는 이 과태료랑 차이가 있어요. 과료 같은 경우는 금액 형벌이지만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경우 경미한 범죄라고 봤을 때 범칙금은 도로교통 범칙자 통고처분 실제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의무불이행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게 되는 것을 준다라고 해서 이 구분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복지 멤버십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 복지 서비스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관 신청 지원 사업. 신청 지원 사업인데 사회보장급여 같은 것들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게 바꿔주겠다. 온라인 실천 가능한 복지 서비스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 처음에 이제 등록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출 서류 많아서도 일종의 요식주의입니다. 요식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서 들어가 있는 서류 정지가 많아서인데 이게 제대로 신청 안 되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 수원 세무녀 사망 사건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 좀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월세집에서 전입신고 안 하고 아들 희소병 가고 남편 가고 건강보험료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편물 하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예,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사망했죠. 더 이상 이제 생을 다하기 힘들다는데 이분들이 막 이제 막 그거 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그리고 그 막 가계부를 쓰고 이렇게 됐는데 뭐 라면 한 개 먹은까지 그걸 다 남겼죠. 그만큼 돈이 없고 힘들었다라는 건데 이걸 제대로 굽어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복지급여 한계를 보여주죠. 이 복지급여라는 게 신청하기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소득 확인 서류, 의사소견서 있어야 되고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내야 되고 정보 제공 동의서 내야 되고 가족관계 증명 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집에 내야 되고 이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 금방금방 뗄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나이 든 분들이나 이쪽에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죠. 어딜 찾아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공인증서가 없고 이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수급 신규 신청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당연히 이건 다듬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국가별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나와 있어요. 보다시피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 동구권에 있는 나라들 거의 다 대부분이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도 여전히 있는데 이탈리아, 독일, 특히 독일 같은 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산업별 천연가스 의존도도 지금 보다시피 전력 부분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전기세가 어떻게 7배, 8배까지 올라간 그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서 적절하게 이제 가스값 폭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가스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격 상한제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죠. 법률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왜? 규정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가격 상한제 어디에?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다 형성되게 되면은 당연히 상한에 대해서 이거 이상 받지 못하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허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물량 부족입니다. 실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펙 카르텔 파동인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제 나타나고 원유 가격 상한제 나와 있습니다. 원유에 대해서 이제 G7 회원국이랑 지금 여기랑 오펙이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카르텔 같은 경우 실효성이 휘발유 가격, 물량 부족이 일어나니까 가격 상한 정해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서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 열받다 이거지.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전쟁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환차선도 있고요. 확대 가능성, 곡물 가격 상승 이거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곡물에 대해서도 많이 봐야 되고요. 자,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는 뭐냐면 임대인에 대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매요. 500명 정도 계약에서 1,0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해요. 임대인 비에다가 이제 소유권이 수수료를 수령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공인진흥관에서 전세금 10% 이제 받아갔고요. 거기서 보증재무 300억 원 구상해서 주택보증공사 이걸 넘겨지게 됩니다. 그럼 100여세대 300억 원 대위 변제가 이루어진데 문제는 1,000억 원을 받아갖고 이쪽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보증재무 300억 원에 대해서 사기친 거니까 300억 원 갚게 되는 거지. 깡통전세 해버려갖고 실제로 1,000억 원을 받았는 실제로 300억짜리 건물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즉, 이 가격이 깡통이다 보니 전세 보증금보다 하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지. 결국 임대차 대항력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듣죠. 이제 주민신고한다, 전입신고한 다음에 확정일자라는 거 꼭 받아라. 실제로 확정일자 받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 여기에 대해서 권리관계 확인에 임차인 정보 제공 확대, 임차인 정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거래 환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되고 변제 금액이나 임차인 대항 같은 거 올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증금 위반한 피해 지원 같은 거 있어야 되고 만약 이것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게 되면 긴급조처도 제공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여기서 이제 저당이 잡혀있냐 안 잡혀있냐 제대로 확인하고 실제로 확정일자 맺는 날 거기서 또 이제 빌리면 사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전세사기 특별 단속 이런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조사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중제조업 핵심지 스촨성 나와 있습니다. 스촨서 다시 대지진이 있어 6.8 강진이 있었죠.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아직도 사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출 기업들 보면 이렇게 있고 배터리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나타났고 이 주변에 이제 르디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연이어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진이 난다는 게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통해서 굉장히 봉쇄 정책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그 효과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삼지시설 격리하고 빌딩 격리하고 보다시피 헬기도 없이 식당 출입 금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이게 그냥 완화시키겠다는 관점의 제로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몇십 명 나왔어도 막 도시 전체 거의 1,000만 되는 도시에서 몇십 명 나왔다고 완전히 막 전세 통제하고 이렇게 된 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게 이 제로 코로나에서 중국의 해명은 이렇죠. 자기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쪽의 정책인데 중국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서울택시 기본연금 인상 추진됩니다. 지자체 다 올라가는데 3,000원, 4,000원 인상라고 나온 거죠. 심야할증도 어떻게 되냐면 11시에서 1시간 앞당겨져서 10시부터 심야할증 붙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올라가게 되고 실제 이제 가격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할증료 자체도 이제 시간대가 바뀌어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요일도 바뀌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지금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계할증제 봤을 때 이 시계할증제가 맨 처음에 2009년 택시 기본연금 인상할 때 함께 폐지가 됐었다. 그러나 적용 지역에 대해서 지역에 따라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 및 할증이 언제부터? 10시부터 6시까지 일반 요금 20% 해갖고 할증 들게 되면 요금이 올라가게 되는 게 이 할증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요금 같은 경우 이제 132m, 131m 떨어뜨리고 초 단위로 올라가는 건 30초마다 100원씩 올리고 이렇게 교환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글을 올리게 됨으로써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체르노빌 열패큼 원전이 폭격된 화재가 났다. 여기서 이제 이거 터지면 진짜 위험하다. 왜냐면 다른 데서 이 원전에서 전기를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포리자 원자로입니다. 이 자포리자 원자로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됐다라는데 바로 이게 이 용융 현상인데요. 이 노심용융 멜트다운이라고 이게 느끼게 되면 바로 이게 여러분들 이 자체가 별로 느낌이 없는데 실제 있었던 게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원자로 수위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떨어지게 되다가 노심 노출 과열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게 지속되다 보면 갑자기 경남연계에서 확 터지게 되고 압력 상승하게 되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전 폭발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 우크라이나 원전 보게 되면 자포리자 원전 지금 위치 보이시죠? 이것뿐만이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러시아 군들이 계속 이런 데를 폭격을 하면서 터뜨리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출퇴근 거리요. 예,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여기 보면 2.8km 정도. 한남동 공간에서 지금 됐는데 4.5km. 그래서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경우 이제 대통령 움직일 때 뭐 여러 가지 뭐 호위 차량이나 가다 보니까 그게 생기잖아. 이제 교통체증. 근데 이거 하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 됐지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현시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한남동 관제에 들어갔죠.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보게 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는데 점점씩 뭐하고 있다? 해제하고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이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 땅값이나 이런 거 변화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엘리자베스형 서거했습니다. 저번 때 찾아갖고 가장 젊었을 때 사진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쭉 해가지고 현재 최근 서거했을 때 모습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새 총리에는 리즈 트러스라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형 뭐 아무튼 우리나라하고 이제 친한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는 그래도 몇 번 방문해서 친숙한 분들 많죠. 여기 보면 영국 총리 후보 입하인데 트러스가 됐습니다. 스낵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 보시면 42, 42 굉장히 젊죠. 문제가 이 둘의 차이가 그랬습니다. 바로 뭐냐면 약간 이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긴 한데 또 약간의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리즈 트러스는 이제 옥스퍼드 출신 전 공부하다가 재무장관, 국제통상부 장관 이제 모든 장관 연임하고 올라갔는데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입니다. 굉장히 강경파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었던 정책, 감세 정책인데 지금 감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영국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린다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죠. 예.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이 마우마우 투쟁은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데 예전에 이 마우마우 투쟁에 대해서 했었던 행위만큼은 인정받기 힘들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케냐 정부에 대해서 영국령을 하게 됨으로써 이 케냐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쪽에서 이 마우마우 사태들이 발생하게 됐고 굉장히 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투입이죠. 이 마우마우 결성 비상때 군대 투입한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 판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이제 5점이라면 5점이죠. 왕실 가기도 보게 되면 필립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었고 자식 복인 찰스 3세 국왕 이어받았죠. 예, 그래서 이어받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라인에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이어받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협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북아일랜드 협정이 있어요. 브레스트 협정에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죠. 판매된 영상 통과된 검사 면제 타협가는 50% 이상으로 하게 되고 인허사본집에서 결정한 천재나 이런 것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관련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가스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려 갖고 아일랜드 쪽에 이제 손을 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칠레금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개정됐는데 그 형태가 별로 안 바뀌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이제 개헌에 대해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새헌법 초안 채택 국민투표 반대로 부결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 바꾸게 된 거죠. 이 군부법이 국민투표로 부결됐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 헌법을 고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가 통과를 못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노체트예요. 실제 이제 쿠데타를 주도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임기 8년 연장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죠. 군사령관직에 살고 계속 가지게 됐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했었는데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쿠데타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 박정희 정권과 굉장히 비견되는 많이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 보리치 지금 나와 있는데 좌파연합에서 지금 바로 이제 칠레 대통령입니다.
칠레 대통령 좌파 연합 존엄을 허락하라라고 하게 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밀레니어 세대 대통령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어서 1차 투표 패배한 뒤 결선 투표에서 오히려 승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칠레 대학생이 우리 좀 서울 대학생회장 같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므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완전히 친좌파 형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피노체트 시대 군부독재 헌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 부결 표안을 보자면 표차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잘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약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지금 나와 있죠. 알약 사태 해가지고 아마 문자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이제 알약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 안 켜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이때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판단이 돼서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하드 하나가 뻑이 나가고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하드 이제 물려서 써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랜섬웨어 탐지 기능에서 지금 있다라고 해서 알약에 대해서 문제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알약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 앞쪽 프로그램 쓴 알집 또 이제 사용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쪽에서 뭐 다른 쪽도 진출했던 걸로 알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던 걸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랜섬웨어로 봤다라는 게 이제 제 부인의 노트북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떤 이제 거기는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랜섬웨어처럼 잡혀가지고 막 그걸 클릭하면 뜨더라고. 그러더니 뭐 미안하다 뭐 영어로 막 써져 있는데 뭐 비트코인 뭐 얼마를 지불하게 되면 이것을 풀어주겠다 비밀번호 주겠다라고 하면 잡은 거죠. 일종의 납치입니다. 내 정보나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게 됨으로써 돈을 달라 그럼 비번 줄게 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랜섬웨어라는 것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까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안에 있는 이스트 시큐리티 안에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판단 결과가 나왔었죠. 어쨌든 이런 문제들 최소한도는 없어지는 게 맞고 사람들 입장에서 컴퓨터가 서투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잠깐 해보고 27번부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확인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